아까 이제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랑 이게 역사적으로 굉장히 긴밀하다라고 네. 얘기를 했을 때 그게 가장 두드러지는 게 크림이에요. 그래서 사실 크림은요. 한 18세기 말 정도에 예. 제정 러시아 때 러시아의 영토가 된 이후로 200년 정도 러시아 땅이었고요. 네. 처음에 소련이 출발할 때는 크림은 우크라이나 땅이 아니고 러시아 땅이었어요. 그랬는데 그게 왜 우크라이나 땅으로 갔냐면 네. 1954년에 흐르쇼프가 우크라이나한테 선물을 한 거예요. 크림을 선물을 했는데 우리 두 나라의 그 우정을 기념해서 이 땅 너네 가져라. 근데 이제 그 선물을 한 게 그게 또 뭐였냐면 그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고대가 같았는데 찢어졌다가 다시 이렇게 합쳐졌잖아요. 네. 그 다시 합쳐지게 된 이제 계기가 된 게 1654년에 당시 우크라이나랑 러시아가 보호 조약을 맺거든요. 예. 그거를 러시아 입장에서는 하나였다 갈라졌던 게 통일했다. 그래서 그게 1654년이니까 그 통일한 300주년 기념으로 1954년에 크림을 선물해 줄게 이렇게 해서 흐르쇼프가 준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크림에 그렇게 러시아계 주민들이 60%나 되고 러시아어를 압도적으로 사용하는 게 그런 이제 역사적인 그 이유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크림 같은 경우에는 그런 뭐랄까요 친러 성향이라고 하는 게 다른 곳보다 훨씬 더 강했고 그래서 크림이 그 당시에 자치 공화국으로 있었던 것도 그런 어떤 크림의 특수한 사정이라고 하는 게 이제 반영되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 그래프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이 그래프가 러시아인의 크림반도 합병 지지율이거든요. 네. 이게 2014년 크림반도를 합병한 이후부터 작년까지 거의 90%에 육박하죠. 엄청난 지지율이에요. 그러니까 러시아인들은요, 이 크림반도 합병한 거를요, 합병이 아니고 통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잃었던 땅을 다시 회복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러시아인들이 이걸 이렇게 압도적으로 지지하는 이유는 이 크림반도가 러시아로 오게 된 결정이 크림 주민들의 자율적인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주장은 미국이나 서구의 주장하고 정면으로 대치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4년 3월에 크림에서 주민 투표를 해갖고 97%의 찬성으로 네.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로 간다가 이루어졌잖아요. 네.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서구에서는 이거는 러시아의 강압에 의한 결과고, 그다음에 러시아의 어떤 여론몰이 조작에 의한 결과기 때문에 이건 인정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사실 그때 그 투표 전에 러시아 군대가 크림에 들어가 있었던 건 맞아요. 네. 근데 그때 그 군대가 들어간 건 지금처럼 전쟁을 하거나 아까 그 물어보셨잖아요. 네. 침략을 했다 이런 게 아니라 그 당시 이제 친러 반러 막 이래갖고 막 싸우고 그 유혈 사태 막 나고 하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평화 유지라는 차원으로 근데 어쨌든 군이 들어간 건 맞잖아요. 국제법 위반인 건 맞는 거고. 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나 서구에서는 이거는 러시아 강압에 의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러시아의 그 국제법 위반 행위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네. 이 결과까지 러시아의 강압이나 조작에 의한 거라고 얘기를 하기는 어렵고요. 그거에 어떤 근거가 있어요. 야, 예. 그러니까 첫 번째 근거는 크림이 우크라이나에서 분리 독립하겠다고 한 게 이때가 처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1991년에 그 소련 막 해체되고 막 그럴 즈음에 고르바초프가 소련 해체할까 말까 이러고 전 소련 투표했잖아요. 그게 3월이었는데 그 직전에 1월에 크림이 자체 투표를 했어요. 크림 지위와 관련해서. 네. 그랬을 때 그 투표 내용이 뭐였냐면 옛날에 크림이 러시아에 속했다고 했잖아요. 예. 그 러시아에 속할 때 지위를 부활시키는데 찬성하느냐 안 하느냐라고 하는 투표를 했거든요. 네. 그때도 크림 사람들이 93%가 동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크라이나로부터 분리 독립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흐르쇼프가 네. 54년에 주기 전에 러시아에 속했을 때 그 크림 지위를 다시 복구시키는 것에 찬성한다라고 하는데 주민들이 압도적으로 찬성을 한 거고 그래서 그 다음에 크림 의회가 우크라이나로부터 독립을 선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크림이 우크라이나에서 분리 독립하겠다고 한 게 이때가 처음이 아니라고
아니다라고 하는 게 한 가지 근거고요. 두 번째 근거는 미국 자체의 여론조사 네. 결과거든요. 그래서 예. 제가 이걸 보여드리면 어디를 조사한 거예요? 미국 크림이요. 아, 크림 지역에서. 네, 하고 우크라이나. 어. 그러니까 이거 미국 입장에서는 이거는 러시아의 강압에 의한 결과다. 이건 절대 자유로운 투표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크림 합병 일어나고 한 달 만에 퓨 리서치 센터는 미국에서 예, 제일 국제 이런 문제 관련해서 제일 유명한 서베이 기구거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인 크림 사람 포함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 91%가 그때 그 주민투표는 자유롭고 공정한 분위기에서 이루어졌고 그리고 그 키이우 정부는 이 크림인들의 이 투표 결과를 인정해야만 한다가 88%가 나왔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1년 후에 이제 갤럽하고 독일 또 여론조사 기관에서 여론조사를 했고 그 결과가 포브스지에 지금 제가 그 캡처한 게 그 기사거든요. 1년 지나서 해보니까 이제 미국하고 EU하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는 크림인들을 구원해줘야 된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지만 크림인들은 지금 거기서 행복하답니다. Locals prefer Moscow. 네, 그러니까 그냥 내비 둡시다. 말하자면 이제 그러니까 이런 설문조사 결과들이 이제 많이 나왔었거든요. 야. 예, 그렇기 때문에 당시 크림인의 어떤 결정이라고 하는 걸 만약에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한다라고 한다면 이건 일종의 그러니까 주권과 자결이 충돌하는 상황이라고도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영토 주권이라고 하는 것과 크림인들의 민족 그러니까 자결에 대한 게 충돌하는 상황인 거고 사실 이게 분리주의의 핵심인 거잖아요. 근데 사실 그 세계화 시대에 가장 흔한 국제 분쟁이 분리주의고요. 이제 분리주의라는 게 다 그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권하고 자결이 충돌을 하는데 사실 뭐 유엔이라던가 국제법이나 국제기구가 이 분리주의가 이렇게 지금 빈번한데도 분쟁이 여기에 대한 메커니즘이 없어요. 합의된 메커니즘이. 국제법상의 룰이 일단 되게 무력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분리주의의 핵심 주권과 자결의 충돌이라 이 주권과 자결이 유엔 같은 국제기구가 기반한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바로 주권과 자결인데 이 두 개가 충돌하니까 너무나 무력할 어느 쪽 편에 서야 되는지 모른다는 거죠. 그렇죠. 없는 거죠. 교수님은 개인적으로는 어느 쪽에 서야 한다고 보세요? 주권과 자결이 충돌할 때? 그러니까 이제 그게 유엔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얼마나 정당하냐, 얼마나 불가피하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유엔은 그 분리주의라는 거 영토 현상을 변경하는 거잖아요. 합의에 의하지 않는 현상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전쟁으로는 하지 마. 그러나 그것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얼마나 정당하냐, 얼마나 불가피하냐에 대한 이게 설득이 돼야 되는데 사실 얼마나 정당하냐라고 하는 건 너무나 정치적인 판단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더 문제시 생각하는 건 얼마나 불가피하냐인데요. 예를 들면 크림은 주민투표 결과대로 된 거잖아요. 그렇지만 국제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했어요. 근데 국제법적으로 인정받은 분리주의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지 어디예요? 몰라요. 코소보거든요. 옛날에 코소보가 그 세르비아에서 코소보 알바니아계 인종학살 같은 게 있어갖고 그래서 결국 주민투표에서 나왔죠. 코소보가 세르비아에서 분리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국제법에서 인정해줬는데 그때 그게 인정된 거는 거기서 제노사이드까지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 그러면 정말 그 불가피성이 인정되려면 제노사이드 있어야 되냐? 그 정도까지 참사가 일어나야만 인정되느냐? 그 전에 해결하는 방법은 없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주권과 그 자결이 조화롭게 일치하는 근대적인 어떤 기준에서 벗어나서 이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좀 더 현실적인 그런 방안들을 마련할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크림이 그런 어떤 사례랄까 그런 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했던 게 근데 이제 이번에 다 무너진 거죠. 그러니까 전쟁 있고 나서 4개 주를 같은 방식으로 푸틴이 합병했잖아요. 근데 전쟁이라고 하는 극단적으로 폭력적인 상황에서 한 주민투표의 자발성이라고 하는 거는 크림 투표하고는 질이 다른 거고 그거는 절대로 인정될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크림 사례를 통해서 그러니까 코소보 같은 경우는 그게 승인이 투표를 한 게 실현될 수 있었던 거는 나토, 유엔이 도와줘서인 거고 크림 같은 경우는 러시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잖아요. 이제 그걸 통해서 어떤 새로운 대안들을 마련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했던 조심스러운 게 이젠 뭐 전혀 생각할 수도 없게 된 상황이 되는 거죠. 푸틴 때문에. 사실 이제 서구 입장에서는 이 전쟁의 원인이 뭐냐 하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푸틴 때문이다. 푸틴이 소련 부활에 눈이 먼 이 미친 독재자 때문이다. 침략의 야욕. 네. 그래서 이제 바이든이 그렇게 얘기했죠. 이 전쟁은 unprovoked라고 얘기하니까 뭔가 근거가 없는 전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만약에 유일한 근거가 있다면 그거는 푸틴의 소련 부활 야욕이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실제로 푸틴이 소련을 굉장히 성공적으로 재활용한 사람이긴 맞아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면 소련의 어떤 유산이랄까요? 소련의 가치라고 하는 걸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를 활용했다는 거죠. 굳건히 하는데 굉장히 성공적으로 활용한 사람인데요. 예를 들면 푸틴이 얘기한 게 강한 러시아의 부활이잖아요. 그 강한 러시아의 부활은 멀리 갈 게 없다. 우리 과거에 있다라는 거고요. 나폴레옹의 세계 정복을 막아낸 게 러시아란 말이에요. 히틀러의 진격을 한 게 러시아. 그러니까 우리 이 위대한 러시아의 어떤 그 과거의 어떤 그 영광을 되찾자. 영광, 그 다음에 그걸 가능하게 했던 우리 러시아인들의 어떤 뭐랄까요, 그 집단주의, 그다음에 러시아인의 어떤 소명, 유라시아주의. 그런 이제 과거의 가치라고 하는 걸 새로 만들어지는 국가 정체성을 그런 과거의 가치들을 이제 재활용해서 이제 만들어냈거든요. 미국도 그렇잖아요. Make America Great Again. 그렇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요즘에 그런 레트로라고 하는 게 굉장히 많이 유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기는 해요. 근데 사실 소련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거하고요. 소련을 정치적으로 복구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거를 푸틴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진짜 러시아 옛날 소련으로 갈 수는 없다는 걸. 하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푸틴이 소련 부활하려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한 사람들이 가장 근거로 많이 되는 게 푸틴이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옛날에. 소련이 무너진 거는 20세기에 가장 그 큰 지정학적 재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푸틴이 그 얘기만 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렇긴 하지만 러시아인 입장에서 소련을 그리워하지 않는 사람은 가슴이 없는 사람이지만 소련을 다시 복구하려는 사람은 머리가 없는 사람이다. 그건 불가능하고 비현실적일 뿐더러 필요한 일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건 왜 그래요? 왜 그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푸틴은 제국이라고 하는 게요, 항상 무너지는 가장 큰 원인은 오버리치예요. 과대팽창할 때 제국은 무너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련 같은 경우도 사실 그게 이렇게 붕괴된 것 중에는 러시아 말고 다른 14개 공화국 입장에서는 러시아한테 착취당하고 탄압당하고 한 것 같을 수 있지만 또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리가 얘네들을 큰형님으로 다 먹여 살렸다. 막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그런 짐은 지고 싶지 않아.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살아볼래. 막 이제 그런 것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푸틴은 물론 러시아의 어떤 그 과거의 어떤 강대국으로서의 어떤 지위라던가 이런 것들을 복구시키고 다시 되찾고 싶어 했지만 그게 예전의 소련과 똑같은 방식으로 소련을 부활을 하고 소련을 재건을 하고 이제 이런 방식으로는 그게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현실적이고 정치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고요. 예전에 그 제국을 다시 세워서 관리가 안 된다. 우리 러시아는 힘을 더 길러도. 근데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푸틴이 어땠다 저땠다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한번 제가 제시를 해볼게요. 사실 소련이 무너지고 그 예전 소련 지역에서 분리주의 분쟁이 일어난 게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크림만이 아니고 돈바스만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분리주의 공화국 중에는 친러 분리주의 공화국들이 많아요. 크림 돈바스 말고도 예를 들면 몰도바의 트랜스니스트리아 공화국도 친러 분리 공화국이고요. 조지아의 아파지아 공화국, 남오세티아 공화국 다 친러 분리주의 공화국이에요. 러시아로 돌아갈래? 네, 그다음에 지금 아제르바이잔에 그 나고르노 까라바흐라고 하는 게 공화국이 있는데 거기는 아제르바이잔인데 거기는 아르메니아인들이 산단 말이에요. 거기도 친러 분리주의 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분리주의 분쟁에서 예를 들면 제일 대표적으로 시간이 없으니까 돈바스를 들게요. 네. 돈바스 공화국이 크림이 그 러시아로 갈래 해서 합병한 게 3월이거든요. 돈바스가 주민투표에서 우리도 우크라이나에서 독립할래 한 게 5월이에요. 다음 달. 예, 그리고 나서 이 돈바스 지도자들은 당연히 돈바스도 러시아로 합병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예. 근데 푸틴은 이 돈바스에 대해서는 크림은 합병까지 해놓고 돈바스에 대해서는 합병은커녕 분리 독립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8년 동안. 왜요? 그래서 이제 내전을 하면서 그러면서 푸틴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외교적인 해결을 해야 된다. 뭐 민스크 협정. 그 민스크 협정 2라고 하는 게 우크라이나 내에서 자치공화국 지위를 얻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푸틴은 그 사람들한테 돈바스 지도자들이 계속 우리도 합병해 주세요, 합병해 주세요 해도 푸틴은 거기 남아 있어라. 거기서 돈바스 협정에 따라서 자치공화국의 지위를 얻도록 해라라고 하는 그 스탠스였지 분리 독립도 인정을 안 하다가 이 두 분리 공화국들의 분리 독립을 인정한 게 이 전쟁 일어나기 3일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전쟁을 하기로 작정을 하고 바로 3일 전에 저쪽이 협상 깼다고 판단한 거군요. 예, 분리 독립부터 인정하고 전쟁을 시작한 거였거든요. 아니, 왜 그랬을까요? 만약에 돈바스 협정이라고 하는 건 그 민스크 협정. 민스크 협정이라고 하는 건 그럼 크림의 합병에는 그 영향을 안 주는 협정입니까? 그러니까 돈바스 협정, 민스크 협정이 맺어진 건 2015년 2월이고요. 예. 크림 합병은 이미 그 1년 전 2014년 3월에 이미 일어났고요. 네. 민스크 협정은 크림은 이미 러시아로 갔고요. 간 다음에 그 나중에 이제 돈바스에서 우리도 러시아로 갈래 하는 애하고 우크라이나하고 내전하고 있을 때 그 내전 끝내려고 한 휴전 협정이 민스크 협정이니까 그건 크림하고 상관이 없죠. 그럼 크림 직후에 그냥 바로 돈바스도 가져갔으면 가져갈 수도 그쵸. 있었겠네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러니까 예전 소련 시절에 속했던 영토를 현상 변경을 할 수 있는 기회가 그동안 굉장히 여러 번 있었는데 그 현상 변경을 한 거는 푸틴이 크림밖에 없어요. 한 번도 하지를 않았어요. 돈바스도 제가 지금 설명드렸죠. 그렇네요. 그다음 또 한 가지가 이제 조지아 경우인데 아까 러시아 조지아 전쟁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 조지아 내에도 분리공화국이 2개가 있는데 둘 다 친러인데 하나는 아파시아 공화국하고 남오세티아 공화국이 있는데요. 이 공화국들이 조지아에서 분리독립을 선언한 거는 이미 소련 해체 때 그때예요. 1993년 4년 막 이럴 때거든요. 그때도 푸틴은 합병은커녕 분리독립도 인정을 안 했어요. 그렇게 거의 10년도 넘게 넘었다가 이 두 공화국의 분리독립을 인정한 게 언제냐면 러시아 조지아 전쟁에서 러시아가 이기고 나서 그때 처음으로 분리독립을 인정을 했고 그러나 당연히 합병은 안 했어요. 더구나 문제는 뭐냐면 조지아에 남오세티아 공화국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 반쪽 북오세티아 공화국이 러시아에 있거든요. 그럼 일종의 얘네들이 분단국이잖아요. 근데 남오세티아 공화국은 러시아로 가고 싶다고 얘기를 하는데도 푸틴이 합병을 안 했단 말이에요. 명분이 그렇게 강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푸틴이 이번 정말 그 크림 합병도 그렇고 다 이게 소련 부활에 눈이 먼 그런 독재자라고 한다면 그동안 그렇게 많은 정말 땡큐 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는데 왜 그걸 다 안 했겠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네 또. 근데 이제 돈바스 같은 경우에 푸틴이 그렇게 합병 안 한 이유가 뭐냐면요. 첫 번째는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 통합을 하면 그 어떤 통합을 이루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도 나중에 남북통일 하면 그렇잖아요. 그러려면은 크림 정도는 국민 합의가 있어야 돼요. 크림은 전 국민의 90%가 원한단 말이에요. 근데 러시아도 원하고 그들도 원하고 크림도 원하고 러시아 국민도 원하고. 근데 돈바스의 합병을 원했는 국민의 퍼센트가 제일 높을 때가 25%였어요. 러시아 안에서? 러시아 안에서. 왜 굳이 왜 돈바스까지 가져오니? 네, 그렇죠. 러시아 국민들은 굳이 왜 그래요? 아니 근데 뭐 남의 영토를 막 그렇게 이렇게 해서 하는 게 뭐 그게 좋나요? 크림은 우리가 선물로 줬던 거니까 싫으면 받아오고. 크림은 우리 땅이라고 생각해요, 러시아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이거는 실지 회복이다라고 생각하지만 돈바스는 왜 굳이 지금 우크라이나 땅으로 그렇게 살고 있고 한데 우리가 굳이 그거를 러시아 국민들 되게 합리적이고 냉정하네요. 그다음에 이제 그 국민적 지지 그다음에 그런 통일 그 합병의 비용이 들잖아요. 굉장히 경제적인 비용도 많이 들죠. 그다음에 이런 식의 통합을 위한 사회적인 비용 뭐 여러 가지 합의를 이루어내야 되는 그것도 들고요.
그다음에 제재가 더 심해질 거 아니에요. 아, 그러고 그렇게 나면 크림 합병하고 나서 제재 엄청 받았는데 그러면 국제적인 비난 더 받을 거고 그다음에 러시아가 점점 더 이제 고립될 거고 그것도 생각해야 되고 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나토는요 내정국을 회원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돈바스를 우크라이나 안에 남겨두면 아, 레버리지가 될 수 있는 거죠. 나토 가입을 네. 좌절시키는 비토 세력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건 제 추측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추론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근거에서 그 당시 푸틴은 그래서 크림은 합병했지만 돈바스는 거다. 합병을 안 했을 거다라고 제가 이제 추론을 하는 건데 이거인즉슨 푸틴은 무조건 소련 부활해야가 아니라 정치적인 계산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우리가 어떤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거를 이 사람은 미친 사람이야라고 얘기하면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그렇죠. 그 전쟁을 해결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소련 부활에 눈이 먼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 너무 관성적이고 게으른 해석 방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더 심지어 이제 이 전쟁 나고는 뭐 푸틴이 알츠하이머다, 뭐 몸이 아프고 죽을 병에 걸렸다 확인할 수도 없고 되게 무익한 이야기이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게 필요하고 이제 그런 근거가 또 이제 존재하고요, 사실. 그렇다면 소련의 부활을 꿈꾸는 게 아니라면 푸틴은 구체적으로 뭘 원하고 있는 걸까? 그러니까 푸틴이 예전부터 줄기차게 얘기하는 거는 국제사회의 민주화예요. 다극화, 다극주의. 그러니까 왜 한 나라에는 법으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되잖아요. 관철이 되잖아요. 예. 근데 국제사회는 사실 국제법이라고 하는 거 사실 굉장히 정치적이고 그런 거 없죠. 예, 맞아요. 그러니까 약육강식이고 힘센 사람의 목소리가 굉장히 이제 크고 너 헷갈리지 마. 너도 예. 있잖아. 그럼 자식이. 그럴 때 왜 미국이 주장하는 것만이 유일한 가치가 돼야 질서가 되냐라는 되느냐.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한 나라의 민주화가 중요하듯이 국제사회의 민주화가 중요하고 그러려면 지금같이 미국 헤게모니만 미국의 목소리만 관철되고 그것만이 진리라고 여겨지는 게 아니라 다양한 중국의 목소리, 러시아의 목소리, 또 다른 나라들의 목소리 이 다극이 실현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게 푸틴의 가장 큰 주장이고 러시아가 그 다극 중에 하나로서 인정받고 싶고 존중받고 싶은 거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상식에 입각한 국제 질서가 있으면 좋겠다. 예, 그러니까 국제사회의 민주화? 그러니까 국제사회에도 어떤 민주주의, 다극, 여러 입장, 다원주의적인 입장이라고 하는 것이 관철될 수 있는 어떤 구조? 뭐 이런 좋겠다. 것들을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주장에 대해서 그러면 우크라이나 침공한 건 그런 당신의 주장의 일관성이 있는 행동인가? 라고 물을 때는 푸틴은 뭐라고 답을 할까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푸틴이 얘기하고 있는 게 그래, 네 말도 맞지 했던 게 이 전쟁으로 해서 다 무너졌다니까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본인도 미국처럼 국제사회에서 인정받는 어떤 가치의 담지국이 되기 위해서 전쟁을 하고 나서 설사 우크라이나의 영토를 뭐 얼마 점령을 하든 말든 전쟁으로 얻은 거에 대해서 누가 그걸 어떤 따르고 싶은 가치로 인정을 해주겠어요. 푸틴 편을 여기서 잠깐 들면 그 분리독립하라고 했는데 계속 분리독립 못 시키게 하고 그 무슨 협정이라고 민스크 하셨죠? 협정. 민스크 협정. 그게 벨라루시 수도예요. 네. 예. 아 그렇군요. 그러면 그거 안 지키면 우리가 어쩌라는 말이냐. 그쵸. 공격밖에 더 하겠니? 그 논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참을 만큼 참았다. 뭐 예를 들면 그 논리인 거죠. 나토 너네 팽창 안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팽창했어도 네. 우리가 그렇게 참았다. 근데 우리가 진짜 우크라이나 안 된다 그랬잖아. 네. 몇 번을 얘기했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하고 우리 이 얽힌 역사를 한번 봐라. 그다음 우크라이나 그 안에 러시아계 주민들이 얼마나 많니? 그 사람들의 인권은 그다음에 돈바스 그 자치 우리 약속했잖아. 민스크 협정 자치 권리 준다면서 왜 안 네, 줘? 왜안 우리 줘? 8년 동안이나 우리 기다렸어. 이제 더 이상 못 기다려. 이거인 거죠. 말 되네요. 또 그렇게 들으니까. 그렇죠. 러시아 국민은 그래서 그 논리에 동의하고 지지한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푸틴에 대한 지지율 보여드릴까요? 지금 얘기 네. 나온 김에 예. 말씀드리면 이게 지금 가장 최신 자료예요. 이게 이 푸틴 지지율인데요. 이게 푸틴 집권한 2000년부터 지금
3년 동안의 걸 다 네. 써놓은 거고요. 위에가 지지한다거든요. 근데 보시면 제일 밑으로 내려갔을 때가 60%예요. 엄청나죠? 제일 낮을 때가 60%인 거니까.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요게 전쟁 후 지지율인데요. 여기 보시면 전쟁 직전에 어땠나요? 거의 최저까지 내려왔었죠. 그랬는데, 그렇죠. 근데 전쟁 나고 나서 82%까지 올라갔고요. 4월 27일 통계로는 지금 83%, 1% 전고점을 눈앞에 두고 있네요. 네, 올라갔고 여기 근데 그 가운데 쑥 내려간 거 보이시죠? 자꾸 지니까 그런 거예요? 부분 동원령 내렸을 때. 그랬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전쟁 지지율은 포친 지지율이랑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래서 비슷비슷하네요. 이게 이제 1년 동안 지지율인데 지금 보시면 75% 정도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요. 제재에 대해서 근데 사실 러시아가 제재받은 게 역사가 유구하기 때문에 이게 2014년부터 지금까지예요. 전쟁 이후까지. 그 크림 합병하고 나서부터 계속 제재받았잖아요. 예. 이 내용이 뭐냐면 그 서방의 정치적이거나 경제적인 제재가 얼마나 걱정이 되십니까? 그랬을 때 64%가 아유 뭐 별로 걱정 안 돼요. 아 그래요? 예요. 그리고 걱정됩니다가 33%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러시아는요 제재에 이제 너무 익숙해요. 그러니까 2014년부터 제재를 받아왔고 그다음에 제재에 대한 어떤 그 나름대로의 어떤 자구책 이제 그런 것들도 뭐 독자적인 결제 시스템 뭐 이런 거 마련해 놓고 외환 보유고 뭐 이런 그런 거 그다음에 이제 국민들도 이제 면역력 같은 게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했어도 미국은 우리 제재했을 거야라고 하는 이제 생각도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건 뭐냐면 이 우크라이나 문제가 누구 잘못이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네. 여기 57% 압도적으로 높죠. 이게 어디냐면 미국하고 나토예요. 그러니까 러시아 국민들은 이 전쟁이 우크라이나하고 싸우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미국하고 나토하고 싸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렇구나. 근데 이게 되게 재미있는 이게 북핵 관련해서 되게 재미있는 게 있는데 하나 이제 말씀드릴까요? 네. 예. 이거 재미없으면 어떡하지? 왜요? 예, 근데 2017년에 북핵 문제가 엄청 심각했었잖아요. 그때 러시아에서도 대대적인 설문조사를 한번 했어요. 북핵 문제에 대해서 러시아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러시아에서 제일 큰 국영 여론조사기 푸치옴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조사를 했거든요. 그때도 똑같은 걸 물어봤어요. 지금 우크라이나 이 전쟁이 누구 때문이냐 이게 물어본 것처럼 북핵 문제가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하세요? 했을 때 1위가 미국이었거든요. 똑같았어요. 57%도. 그러니까 이 전쟁이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하냐 할 때 러시아 국민의 57%가 미국 때문이다 생각하는 것처럼 북핵 문제의 제일 큰 원인 제공자는 미국이라고 러시아 국민은 생각을 하고요. 2위가 한국이었어요. 26%. 미군의 앞잡이? 왜 우리가 왜 그런 그다음 이제 북한이 제일 낮았고요. 근데 그거보다 더 재미있는 조사 결과는 뭐였냐면 그러면 이 북핵 개발하고 있는 북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 상식적인 답변은 제재해야 된다 이거잖아요. 러시아 국민들한테 물어봤을 때? 아니 우리 국민한테 한국 때? 국민한테나 아니면 미국 국민한테 일본 당연히, 국민한테 물어보면 당연히 예, 제재해야 된다, 응징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러시아에선 그게 2위였어요. 38%가 1위가 뭐였게요? 적극 도와줘야 한다입니까? 아니면 핵무기를 몰래 갖다 주자입니까? 아니 그건 아니고요. 답이 뭐였냐면 미국도 핵 있잖아. 우리 러시아도 핵 있잖아. 우리 다 없으면 모르겠는데 왜 쟤들만 없어야 돼? 쟤네도 핵 개발할 권리가 있다. 내비도가 1위였어요. 41%. 그러니까 참 되게 합리적인 국민들이네.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익숙한 미국 국민, 일본 국민의 생각과 러시아 국민의 생각은 굉장히 많이 달라요. 그래서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미국은 핵 보유라고 하는 자주 건을 이해는 하나 핵이라고 하는 건 통제 가능한 국가에만 남아 있어야지. 설마 미국이 막 함부로 핵 쏘겠니? 그런데 북한은 함부로 쏘고도 남을 것 같아. 그런 나라들이 있는 게 현실적 아니니?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그렇게 생각합니까? 러시아는 그게 미국식 오만이라고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설문조사 결과랑 관련해서 이제 또 말씀드릴 게 뭐냐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러시아 사람들은 이 전쟁이 미국이랑 싸우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실제로 러시아인 중에 진짜 보수적인 층은 지금 서구는 이 전쟁을 저스트워라고 얘기하잖아요. 정의로운 전쟁. 그 사람들은 홀리워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러시아인들 정말 보수적인 사람들은 악의 축을 호명할 유일무이한 권리를 미국이 갖고 있는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 미국의 오만과 독선이야말로 악의 근원이다라고 생각하고 이런 미국의 그 내로남불 거기에 이제 싸우는 이 전쟁은 홀리워. 그러니까 이건 이제 극소수 보수층에서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러시아 국민의 73%가 미국 싫다. 70%는 미국을 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82%는 나토 싫다. 그 다음에 62%는 나토는 방어 조직이 아니라 러시아를 공격하기 위한 그 군사 조직, 공격을 목표로 한 군사 조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는 게 러시아의 위협이 되느냐에 대해서 72%가 당연하지라고 이제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 일어나고 나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제일 의아했던 게 아니 러시아 국민들은 뭐 하는 거야? 왜 이 전쟁을 지지를 하고 그래? 왜 지지를 하고 그래? 근데 사실은요 전쟁 일어나면 내가 우리나라 지지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건데도 그럼에도 우리 러시아 국민들은 이 전쟁 왜 지지해?라고 하는 의문이 저희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그게 이제 이 전쟁이 그만큼 불이하다라고 여겨지기 때문이겠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러시아 국민의 75%가 지금 이 전쟁을 명분을 지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분들은 푸틴이 워낙에 언론을 통제를 하고 저도 그 질문 드리려고 했어요. 러시아 국민들이 이 전후좌우로 오늘 교수님이 설명해 주신 이 상황을 진짜 다 알고 있을까? 자기네 나라 일이긴 하지만 우리도 북핵에 대해서 핵은 무섭고 북한은 나쁜 놈들이지 그러니까 가지면 안 돼 제재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먹고 살다 보면 그것도 더 공부하기도 어렵고 러시아인들은 그거 다 일일이 그 무슨 돈바스 내지는 무슨 뭐 어디 민스크 협정이니부터 시작해서 그 히스토리를 다 꿰고 있으면서 이게 얘네가 이래서 이러니까 이번에 명분이 맞아 틀려 이거 다 합니까? 큰 줄기는 알고 있죠. 그래요? 큰 줄기는. 그러니까 분명 푸틴이 언론 통제나 그다음에 전쟁 반대하면 막 그거 분명히 영향이 있죠. 근데 실제로 러시아 국민 사이에는 그런 어떤 외부적인 압력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이 전쟁의 명분에 대한 공감의 분위기라고 하는 게 분명히 존재하고요. 그리고 그거는 어떤 미국에 대한 서구에 대한 배신감?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러시아가 소련이 알아서 네. 문을 열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거는 러시아 입장에서는 희망이기도 했지만 그건 굉장히 두렵고 모험이기도 했어요. 이제 그랬을 때 러시아는 미국이라든가 서방이 이제 러시아의 그런 변화에 굉장히 큰 도움을 이제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러시아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렇지 않았고 나토는 계속 팽창하고 그다음에 러시아는 완전히 이제 이류 국가로 이제 추락을 하고 막 어떤 그런 어떤 과정들이 러시아인들에게 어떤 굉장히 큰 트라우마 이런 걸로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이프로님이 얘기하셨던 그걸 다 그 사람들이 세세히 알고 판단을 하느냐라고 하는 문제는 세세한 거는 모르겠지만 이게 하나하나가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일어난 거라 하나하나는 굉장히 큰 사건이에요. 그들에게 있어서? 예를 들면 나토 더 이상 확대 안 하기로 했어요. 여러분 걱정 마세요. 근데 계속 팽창하는 거 뉴스로 맨날 보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러시아 조지아 전쟁 확 터져버리고 크림 합병 일어나버리고 그다음에 돈바스에서 내전 막 계속하고요. 근데 그 정도는 정말 중요한 뉴스로서 이제 접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어떤 언론 통제나 탄압, 특히 이제 요즘에 러시아의 어떤 언론 구경 TV 같은 것들이 다 이제 국영화되어 있고 막 이러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그런 영향 당연히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러시아 사람들이라고 인터넷을 안 하겠어요. 뭐 SNS를 안 하겠어요. 다 요즘에 어떤 세상인데. 그러니까 분명히 이 전쟁에 대한 러시아 국민들의 지지는 단지 그런 외부적인 압력만이 아니라 어떤 내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분명히 이제 존재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제 그거랑 관련해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러시아 여론에 어떤 변화들이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변화가 어떤 지점이냐면 네. 이것도 지금 너무 무슨 난수표 같죠. 근데 이게 이제 가장 최근 바로 네. 며칠 전에 한 조사인데요. 그러면 예. 보시면 이게 이제 얼마나 그 전쟁 러시아를 지지하느냐인데요. 이게 전체가 지금 제가 좀 전에 75%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근데 이게 지금 연령별이거든요. 보세요. 그러니까 지지하는 게 요 젊을수록 파란 안 지지네요. 그렇죠. 예. 요 파란 게 지지고 붉은 부분이 안 지지인데 젊을수록 안 지지가 높은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인 러시아 사회가 전쟁을 지지를 한다 하더라도 그게 지금 사회적인 양극화 라인을 따라서 그다음에 세대에 따라서 분열하고 있어요. 그래서 젊고 고소득이고 고학력이고 대도시에 사는 사람일수록 전쟁에 반대하는 비율이 높고요. 그렇지 않은 반대 경우는 전쟁을 지지하는 경우가 높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중요한 변화는 뭐냐면요. 전반적으로 75%가 넘는 사람이 전쟁을 지지해도 이 전쟁을 계속해야 되나 이제 중단하고 평화협상을 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올해 2월부터 처음으로 중단해야 된다가 더 높아졌어요. 명분은 있는 전쟁이지만 명분에는 지지하지만 여기 보시면 전체적으로 계속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38%죠. 근데 이제 중단하고 평화협상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51%. 아하. 근데 여기 20대 보세요. 훨씬. 그러네요. 네, 전쟁 계속해야 된다는 19%밖에 안 돼요. 당장 미친 전쟁을 멈추라네요. 네, 그게 66%나 돼요. 그러니까 나이가 어릴수록 아무리 뭐 전체적으로는 전쟁의 명분에 공감한다 해도 이런 식의 여론의 분열이라고 하는 게 계속 나타나고 있다라고 저건 하는 거죠. 군대 가야 되니까 그런 거죠? 그것도 당연히 있죠. 있겠죠? 예. 젊은 사람일수록 SNS나 이런 걸 통해서 정보에 훨씬 다양한 정보의 그 접근성이 뛰어나니까. 러시아 국민들은 푸틴의 독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 다양한 합리적인 고민을 하는 분들이 네. 그냥 정권은 계속 갖고 있고 자기 꼭두각시 세웠다가 다시 또 집권하고 당연히 비판적이죠. 정적은 독사를 하고 비판적이죠. 비판적인데 네. 대안이 없는 거예요. 대안이. 그러니까 푸틴이 아니면 누구라고 하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참 그게 이제 푸틴이 또 그런 식으로 어떤 구조들을 만들어 놨기 때문이기도 하겠죠. 좀 클만한 사람들의 네, 예. 경우에 그런 식으로 하고 하는 게 있기는 하겠지만 사실 우리가 밖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러시아 사람들이 푸틴의 이런 독재에 대한 되게 비판적인 생각 많아요. 많지만 어떤 대안들이 사실은 없어요. 그다음에 그런데도 전쟁은 지지한다. 예, 전쟁의 그다음에 이제 또 어쨌든 푸틴이 집권한 다음부터 예. 러시아가 정말 한없이 추락하던 국가에서 다시 회복이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사실 그건 푸틴의 통치력도 있지만 유가 상승이 때문인데. 이제 장기간 되게 운이 좋았던 것도 있는 건데. 네. 근데 어쨌든 사실 러시아 이 전쟁 전에 러시아 가보면 제가 이제 물론 대도시 중심으로 가서 그렇긴 하지만 이게 정말 잘 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풍요롭고 윤택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푸틴 집권 이후부터 그런 혼란에서 벗어나서 러시아가 좀 정상적인 국가 그리고 좀 강한 나라가 됐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인정도 있는 편이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수님은 러시아 전문가신데 그래서 이 전쟁 언제 끝날 것 같냐는 질문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네. 뭐라고 답하십니까? GOK라고 얘기하는데요. 그게 뭐예요? 그게 God Only Knows라고요. 근데 사실은요, 러시아가 제일 큰 특징이 예측이 불가능한 나라라는 건데요. 1991년에 소련 해체될 때 그 난다긴다는 미국의 소련 전문가 아무도 예측 못했거든요. 그다음에 이번 전쟁 일어날 때도요. 모든 전문가들이 괜찮다고 그랬죠. 위험하긴 한데 전쟁까지는 안 날 거예요. 그런데 전쟁 나버렸잖아요. 상태에서 지금 이 전쟁이 어떻게 끝이 날지에 대해서 물론 이제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어떤 시나리오들을 얘기를 하셔서 제가 그걸 정리해 오기는 했어요. 네, 예. 앞으로 이게 어떻게 끝날 것인가에 대해서. 근데 러시아라는 나라도 그렇고 전쟁이라는 것 자체도 그렇고 또 미래라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알 수는 없는 거죠.
교수님이 다양한 시나리오 중에 교수님 개인적으로 그래도 이 확률이 제일 높아 보여 하는 것만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그것도 이게 이제 종전 시나리오인데요. 네. 5가지 시나리오를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첫 번째는 이제 러시아가 이겨갖고요. 지금 이제 점령지가 아까 봤던 보라색. 더 늘어날 수도 있고 더 줄어들 수도 있지만 그걸 러시아가 먹고 종전하고 끝나는 거죠. 네. 이걸 우리가 크림 모델이라고 해요. 크림이 그랬잖아요. 네. 러시아 가져가고 끝난 거잖아요. 두 번째는 이게 코리안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뭐 동우크라이나 서우크라이나로 나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종전이 아니고 정전이나 휴전이 되는 거죠. 그들 나름의 내전으로 본다는 거군요. 아니네. 아니죠.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1번은 점령지를 러시아가 자기 영토로 갖고 끝나는 거잖아요. 네, 예. 두 번째는 자기 영토로 이제 갖기는 갔는데 그게 종전이 되는 게 아니라 휴전이나 정전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는 네네. 지금 그 차이. 종전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를 이제 코리아 타입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러면 러시아가 가져간 쪽은 러시아게 되는 거니까 이거는 동서 우크라이나가 분단되는 분단국이 되는 상황인 거고요. 그러니까 요즘에 우리가 뭐 K 무슨 뭐 컬처 뭐 이러는데 이런 것까지 이렇게 뭐 코리안 모델 이렇게 나온다라는 게 좀 씁쓸하긴 한데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민스크 2 모델이에요. 아까 제가 민스크 말씀드렸죠. 네. 그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상 러시아가 진 거죠. 그러니까 어떤 점령지를 갖는 게 아니고요. 네. 아까 민스크 협정이라고 하는 게 돈바스가 러시아로 오는 게 아니라 우크라이나 내에서 자치공화국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러시아가 점령지를 갖는 게 아니고 그 점령지를 우크라이나 내에 놔둔 상태에서 그 점령지들이 자치공화국이 되고 그러면 이제 우크라이나는 연방이 되는 거죠. 저렇게 합의 볼 수는 없습니까? 푸틴의 명분도 저거였잖아요. 저거 하러 간다는 거잖아요. 3번 하기 위해서 우리는 전쟁한다. 아니 푸틴은 그동안 민스크 협정 지켜라 3번 해라 이랬는데 네. 그걸 안 하니까 전쟁을 한 거죠. 그럼 전쟁 시작했으면 1번 아니면 2번이어야 된다? 뭐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죠. 알겠습니다. 근데 예. 어쨌든 3번 모델이 바로 그 민스크 2 모델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4번은 우크라이나가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요 전쟁 이전 국경으로 그러니까 돈바스 이런 거 다 복귀하는 거고 5번은 우크라이나가 완전 이기는 거. 그래서 크림까지 이제 뺏게 되는 거. 이 5가지인데 네. 사실은 1번은요. 이걸 미국이 용납할 수가 없죠. 만약에 1번이 되면 이거는 무력에 의한 현상 변경을 인정하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그죠? 그러니까 아마 미국 입장에서는 그다음에 우크라이나도 당연히 이거 어떻게 받겠어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1번은 현실성이 너무 없고 5번 같은 경우는요. 저것도 현실성 없는 것 같은데요. 만약에 크림이 위험해지면 저는 러시아가 핵을 꺼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저위력 전술핵이라 할지라도 크림까지 위험해진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상황이 좀 굉장히 안 좋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가장 현실성이 있는 거는 2번이나 3번 정도가 아닐까. 그렇겠군요. 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사실은 이제 푸틴이 이 전쟁의 목표, 그 돈바스 해방 막 이렇게 네. 얘기하면서 그 밖에서 지나가시면서 보시네요. 그 돈바스 해방 얘기하면서 얘기한 게 탈나치화였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 사람 입장에서는 제일 뜬금없었던 게 이거였죠. 갑자기 거기서 나치가 왜 나와? 왜 나치가 거기서 나와? 약간 이제 그런 거였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이제 우크라이나에서는 좀 굉장히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 예. 이게 그 독소 전쟁으로 2차 대전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때 히틀러가 소련을 침공을 했잖아요. 네. 예. 근데 그때 그 당시 이제 우크라이나의 대부분은 소련에 속해 있었는데 우크라이나에 민족주의자 예. 그룹들이 있었어요. 이 민족주의자 그룹 중에 굉장히 이제 극우 네. 울트라 내셔널리스트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 이제 나치가 왔잖아요. 이 기회를 소련으로부터 독립하는 걸로 삼고자 했어요. 그래서 나치에 협력을 한 그 극우 민족주의자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제 나치 점령 때 그걸 이용해서 소련으로부터 벗어나 보자라고 한 그 세력들이 있었는데 제일 대표적인 게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자 단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건 진짜 극우 민족주의 그룹이고 그 사람들의 무장 조직이 우크라이나 봉기단이라는 게 있었는데 간단하게 UPA라고 해요. 근데 이 우크라이나 그 민족주의자 단과 UPA의 리더가 이 사람이에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스테판 반데라라고 하는 사람인데 두 분은 같은 분이죠?
네, 네. 이거는 이제 나중에 이 스테판 반데라 탄생 100주년 기념 네. 우표를 우크라이나 정부가 발행한 건데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스테판 반데라는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파시즘의 아이콘에 해당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소련에서 독립하기 위해서 나치에 협력했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 협력이 단지 독립하기 위해서 기능적으로 한 게 아니고요. 네. 이 사람들이 신봉했던 이념 자체가 극우 파시즘이었어요. 그러니까 인종주의. 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인이 1등이고 뭐 러시아인이나 유대인들은 2등 네. 민족. 그래서 반유대주의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런 우크라이나인만의 어떤 순수한 어떤 예. 그런 걸 위해서 이제 폭력도 얼마든지 정당화될 수 있다. 그다음 반소주의. 이제 이런 경우라서 사실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그 독소 전쟁 시기에 나치가 점령한 그 소련, 우크라이나 거기서의 그 유대인 학살이라던가 여기에 자발적으로 협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일 대표적인 사건이 1941년에 바비야르라는 계곡에서 이틀 만에 유대인 33,000명이 총살을 당했거든요. 그게 네오나치가 아니라 독일 나치가 한 거를 정말 적극적으로 협력을 한 게 바로 이 UPA이고요. 근데 협력만 한 게 아니고요. 자기들 단독으로 폴란드인들을 엄청나게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걸 볼린 대학살이라고 하는데 제노사이드였는데요. 1943년에서 45년 사이에 폴란드인들 왜 그랬냐면 그 당시에 우크라이나 일부는 또 폴란드에 네. 지배돼 있었고 사실 옛날부터 폴란드에 엄청나게 지배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때 살해된 폴란드인이 수치가 좀 다른데 8만에서 15만까지예요. 그래서 이거를 볼린 대학살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 UPA의 단독 범행이었어요. 그러니까 나치를 도와준 게 아니고요. 단독 범행이었고. 폴란드의 유태인들을? 아니요. 폴란드인들을. 네, 폴란드인들을 8만에서 15만 명이 이 당시 학살이 됐고 그래서 사실 이거를 만든 폴란드 영화도 있고요. 사실 이 전쟁 있기 전에 그래서 폴란드하고 우크라이나 사이 굉장히 그랬겠네요. 안 좋았어요. 근데 사실은요, 그 나치가 이렇게 점령을 했을 때 그 점령지에 토착 파시스트들이 나치에 협력한 거는 우크라이나만이 아니라 사실 전 유럽적인 현상이었어요. 근데 우크라이나는 어떤 그 자발성이랄까요? 그 다음에 어떤 극단성, 그 강도가 이제 굉장히 높은 걸로 좀 유명했었고, 그래서 당시 이 반데라주의자들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유태인들, 그다음에 이제 폴란드인들이 이제 학살을 당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건 어쨌든 과거 문제잖아요, 그죠? 네. 푸틴은 근데 그걸 뭐 징벌하겠다? 아니에요. 그거랑 그 과거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예. 일단 이건 과거 일이니까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그게 현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가 문제인데. 그러면 이 반데라주의자들은 되게 우크라이나 국민 입장에서는 되게 논쟁적인 어떻게 보면 독립 그렇죠. 위한 영웅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전범이고 학살자고 실제 반대란 전범으로 체포되기도 했었고요. 네, 네. 그런 되게 좀 뭐랄까요? 되게 아주 예민한 불편한 진실.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그런 게 독립운동한 공산주의자들을 우리가 그렇게 보고 있죠. 그런데 실제로 이제 문제는 그러니까 푸틴이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친서구 정권이 등장을 하면서 이 반데라가 민족 영웅인 것처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우표 같은 경우는요. 아까 오렌지 혁명 있고 나서 유시엔코가 이 사람 탄생 100주년 기념으로 우표를 발행했을 뿐만 아니라 2010년에는 이 사람한테 국가 영웅훈장을 추서를 해요. 그때 난리가 났어요. 폴란드, 유럽의회, 러시아에서 어떻게 그 나치 학살자 전범한테 그런 국가훈장을 줄 수가 있냐. 그래갖고 나중에 그 다음 대통령은 친러 대통령이었잖아요. 야누코비치가 훈장을 취소해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제 일들이 일어났는데요. 근데 사실은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이 반데라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이게 전쟁 전이에요. 네. 전쟁 전에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반데라에 대해서 보면 긍정적이다가 31%, 부정적이다가 32%, 둘 다가 21%예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국민 입장에서도 이 사람은 달라졌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훨씬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좀 중립적이랄까요? 신중하게 판단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게 지역에 따라 너무 다른 거예요. 그렇겠죠. 당연히. 이게 남부에서 그러니까 서부, 친서구인 서부에서는 긍정적이다가 70%인데 동남부에서는 11%밖에 안 돼요. 근데 문제는 이거 근데 이제 푸틴이 이걸 문제시한 이유는 이 국민들은 지금 뭐 아무 문제 없잖아요. 객관적으로 네. 판단하고 계시잖아요. 문제는 특히 이제 오렌지 혁명 이후로 이 반데라주의를 공공연하게 표방하는 극우 세력들이 우크라이나 내에서 정치 세력화됐고 그 사람들이 예를 들면 유로마이단에서 일정 정도의 역할을 했고 또 돈바스에서 역할을 했다라는 게 요약하면 네. 이거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그러니까 2006년부터요. 그러니까 친서구 정권이 오렌지 혁명 이후에 친서구 정권이 들어서고부터 우크라이나의 모든 극우 세력들이 다양하게 있잖아요. 예. 그 사람들이 반데라 생일이 1월 1일이에요. 그날 모여서 이렇게 횃불 행진을 매년 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올린 사진이 2021년 횃불 행진 하는 모습인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우크라이나어를 따로 배운 적 없는데 네, 예. 되게 비슷하다고요. 이게 우크라이나어인데 제가 다 이해를 하거든요. 이게 나샤 릴레이기아, 나치아날리즘, 나시 프로록, 스테판 반데라가 우리의 종교는 민족주의고 우리의 선지자는 스테판 반데라다. 그래서 이 반데라를 이거 뭐죠? 나치. 네.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대대적인 행진을 하는 거죠. 행진을 이제 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내에 이런 정치 세력화한 그러니까 반데라주의를 명백하게 표방하는 예. 때로는 네오나치를 표방하는 이 극우 정당의 제일 대표적인 게 스바보다 당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스바보다가 우리나라 말로 자유란 뜻이에요. 자유당이죠. 예. 근데 여기 보시면 이게요. 이 자유당이 처음 독립하자마자 정당을 만들었는데 출범할 때 이름은 자유당이 아니고요. 소셜 내셔널 파티였어요. 근데 나치 히틀러 당이요. 내셔널 소셜리스트 워커스 파티 아니에요? 네네. 그다음에 이게 그 처음 그 당으로 이름으로 출발할 때 로고예요. 근데 물론 지금은 이름도 스바보다 당으로 바꿨고 로고도 바뀌긴 했어요. 그다음에 이 사람이 누구냐면 스바보다 당의 당수인 짜흐니복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지금 그냥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죠.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스바보다 당이 근데 예. 사실 2012년에는 우리나라 지금 국회의원 선거의 10%를 차지를 해갖고 450석 중에 37석이나 차지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2019년 총선에서 한 석밖에 차지를 못했고요. 그 득표율도 2%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극우 정당이 우크라이나 내에서 얼마나 대중적인 지지 전혀 그렇진 않아요. 근데 문제는 이 극우 정당과 연관된 정치인들이 되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되게 유력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건데 예를 들면 이 짜하니복 스바보다당 당수 같은 경우에는요. 네. 유로마이단 시위 때 그때 유로마이단 그 친서구 그 시위대들이 집단 지도 체제였거든요. 거기 대표 그 리더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유로마이단은 굉장히 네. 다양한 정치 세력들이 일종의 연정의 형태로 그걸 이끈 거거든요. 그 지도부의 핵심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자유당 당수였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안드리 빠루비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이 당 창당 멤버예요. 아하. 근데 이 사람이 이 유로마이단 시위 당시에 마이단 자위대라는 게 있었어요. 그 유로마이단 사태 때 처음에는 평화 시위로 시작했는데 네. 나중에 100명 넘게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친러 대통령이 막 유혈 진압하기도 하고 시위대 간에 충돌 생기고 예. 그래서 그 친서구 자위대가 만들어졌을 때 그 자위대를 이끈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유로마이단 혁명이 성공하고 나서 그 다음 내각에서 국방부 장관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돈바스 내전 벌어졌다고 했잖아요. 네, 네. 그거를 이 사람이 이끈 사람이죠. 국방부 장관이니까. 그리고 이 사람이 얼마 전까지 국회의장까지 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이 사람은 맨 처음에 처음 당 만들 때는 그 창당 멤버 중에 하나였지만 나중엔 탈당을 했어요. 네. 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그
점이 있다라는 거고. 야. 그래서 실제 이 사진이 뭐냐면요. 이게 유로마이단 혁명 당시 헤드쿼터예요. 키이우 시의회 건물인데 여기 걸린 거 보이시죠? 반데라 사진인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로마이단 혁명이 정말 평화로운 시위로 시작했지만 나중에 폭력 사람들까지 막 죽은 그런 폭력 사태로 그렇게 비화되게 된 그 이후에는 물론 대통령의 유혈 진압, 그때 베르쿠트라고 하는 막 무장 경찰들 동원되고 막 이랬거든요. 예. 당연히 그거가 큰 원인이었지만 또 다른 원인 중에 하나는 이런 극우, 이런 극렬 세력들의 어떤 폭력 행동이라고 하는 것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제일 대표적인 게 이 오데사 참사인데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건물이 지금 이게 5월 2일 날, 그러니까 2014년 5월 2일 날 이 건물 불탄 거 보이시죠? 네, 유리창도 많이 깨졌고. 네, 예. 이게 그때 이제 크림 합병하고 그리고 동남부에서 막 난리 났잖아요. 친러 반러 막 싸우고 있을 때 친러 반러 시대 그 싸우는 과정에 그 극우 친서구 반러 세력의 그 방화로 친러 시위대가 42명이 죽었어요. 화재가 나서. 근데 이제 그 방화 원인에 대해서는 이게 있기 전부터 거리에서부터 막 충돌이 있었는데 막 서로 화염병 던지고 막 했으니까 막 굉장히 의견이 분분하지만 어쨌든 이 화재로 인해서 죽은 42명이 모두 다 친러 시위대라고 하는 거. 네. 그래서 이제 나중에 푸틴이 막 이렇게 열변을 토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산채로 불태우는 네오나치들만 용서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런 사건들이 있었던 건 사실이고요.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아조프 연대예요. 이제 이거는 사실 많이 얘기 이제 들어보셨을 텐데 혹시 작년 그 전쟁 나고 5월에 마리우폴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 아조 제철소 거기서 막 결사항전하고 막 그거 아조스탈 뭐 그런 거 많이 들으셨죠? 그건데요. 사실 이 아조프 연대는요, 이 생긴 거 자체가요, 그 아까 말씀드린 그 돈바스 내전 있죠? 거기서 그 친러 반군 분리주의자들이랑 싸우기 위해서 만들어진 민병대예요. 친러 반군과 싸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2014년 5월부터 돈바스가 우리 분리할 거야 이랬는데. 그래서 이제 내전이 일어났다고 우크라이나 했잖아요. 정규군이 아니라. 그랬을 때 그 친러 반군,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로 가겠다고 한 그 사람들이랑 싸우기 위해서 만들어진 민병대, 의용대인데요. 이 사람들은 정말 네오나치를 노골적으로 표방하는 그런 사람들이었고요. 그랬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아조프가 나중에 그러니까 2014년 11월에 우크라이나 정규군으로 포함이 됐다라는 거죠. 우크라이나 군 정규군으로 포괄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물론 옛날에는 네오나치들 그런 경향을 가진 사람이 있었지만 정규군으로 포함되고 나서 이제 그런 것들은 다 정리됐다라고 얘기가 되는데 사실은 이 아조프의 전쟁 범죄, 그러니까 뭐 민간인 학살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은 사실 국제적으로 굉장히 많이 얘기가 된 상황이라 실제로 이제 2016년에 유엔에서 나온 그 인권 보고서 이제 거기서도 이 아조프의 전쟁 범죄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요. 돈바스에서 친러 반군들에 대해서 몹쓸 짓을 했다는 거죠. 네,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사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자료를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게 뭐냐면요. 왼쪽이 2019년에 미국 하원 의원이요. 40명이 그 당시 국무부 장관이 폼페이오였잖아요. 그분한테 연명 서한을 보냈어요. 밑에 이게 서명한 거예요. 이 대표가 맥스 로즈라고 하는 그 의원이었는데 이 내용이 뭐냐면 그 내용이 이제 다음 장에 있거든요. 이게 그 편지의 일부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이 아조프를 외국인 테러리스트 명단에다가 포함시켜달라.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여기 보이듯이 아조프는 잘 알려진 그 극우 무장 조직이고 그 다음에 아주 공공연하게 네오나치를 그 입장을 표명하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사실은 2018년에 이미 미국 의회에서 지원 금지 결정도 막 내리고 그랬었거든요. 이런 문제 때문에. 친우크라이나 정부 쪽이지만.
그렇죠. 친우크라이나 정부 쪽이지만 그러고 유엔도 이 사람들의 어떤 그 인권 유린이라든가 전쟁 범죄 고문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지금 기록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외국인 테러 단체로 지정을 해달라라는 거를 미국 하원들이 40명이 이거를 한 거고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그 기사가 그 포리너 네. 폴리스의 기사가 하나 떴는데 이렇게 미국 하원 의원들이 이런 연명서안을 보내고 나서 우크라이나에서 아조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우크라이나 외교부 건물에서 막 항의 시위를 했고요. 그다음에 그 당시에 우크라이나 내무장관이 아바초프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도 미국에다 항의를 하고 그다음에 젤렌스키가 속해 있었던 그 당의 그 의원들도 미국에 항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사 제목이 뭐냐면 미국 하원 의원들이 한 행동이 오히려 자기들의 의도와는 다르게 오히려 우크라이나의 그 아조프들의 그 길을 더 북돋워줬다, 인기를 더 높여줬다라고 하는 이제 기사를 쓰면서 뭐라고. 근데 이 기사가 왜 아조프가 그런 네오나치적인 경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말하지 않는가를 너무 정확하게 짚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뭐냐면 보시면 아조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조프는 그런 극우 무장 집단 맞다라고 인정을 해요. 그리고 아조프 덕분에 우크라이나는 지금 극우의 전 세계적인 허브가 되고 있다. 막 다 일로 모여든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아조프들이 뭐 극우 컨퍼런스 막 열고 네오나치 콘서트 열고 막 이런 그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을 걱정할 만한 근거는 충분히 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의 지금 현실을 보면 이건 좀 다르다, 복잡하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크라이나에서는 아직도 러시아가 뒤를 대고 있는 반군들하고 바로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나라를 지켜주는 그 수호자로서의 그거에 비하면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극우적인 성향이라든가 아주 노골적인 네오나치 경향이라든가 이런 거는 부차적이고 그리고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그 우크라이나 정치에서도 뭐랄까 묵과한다라고 할까요? 이제 그러니까 이런 굉장히 그래서 사실은 이 얘기를 하는 게 굉장히 조심스럽고 예민하고 이제 그런 문제이기는 하죠. 근데 제가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절대로 유로마이단 혁명이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정부가 네오나치 정부고 옛날 유로마이단 혁명이 네오나치의 그거였고 그거에 참여했던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네오나치라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건 절대 아니었고 오히려 그 당시 유로마이단 혁명이라고 하는 건 너무나 많은 정치 세력들이 한 목소리가 그러니까 그 친러 그쪽을 빼고는 한 목소리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이런 극우 그런 집단들도 포함이 된 거죠. 그런 면이 있고 그다음에 또 아조프 같은 경우도 이거를 우크라이나 전체, 국민 전체 막 이렇게는 우리가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푸틴이 뭐 네오나치를 얘기를 한다거나 돈바스의 그 러시아계 주민들을 이런 네오나치로부터 구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전혀 뜬금없는 얘기는 아니라는 거는 정도는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참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서 보는 각도에 따라서 아주 형태가 달라지는 그런 여러 개념들을 저희가 배우고 있는데 그래도 그 뉘앙스를 정말 잘 전달해 주셔서 우리가 어느 쪽에서 어떤 시각으로 보는 게 그나마 가장 뉴트럴한지를 잘 알려주신 것 같습니다. 야 이게 전쟁 난 지 한 1년 반 지났는데 이제서야 듣게 돼도 좀 안타깝기는 한데 근데 이제 제가 사실은 그러니까 3프로에서 이제 이런 좋은 기회를 제안받았을 때 사실 2% 너무 많은 사람들이 보고요. 그리고 그런데 이제 이 주제 자체가 너무 예민해서 좀 걱정도 많이 되기는 했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래도 좀 제가 오랫동안 이렇게 해온 것들을 좀 공유 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 이유는 사실 이 전쟁이 세계에 갖는 의미도 크지만 우리나라에 갖는 의미가 좀 각별하잖아요. 북핵 문제에 또 연동이 되어 있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거나 판단을 내려야 될 경우가 당연히 있을 거라는 거죠. 예. 당장 이제 요즘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에 군사 지원을 뭐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뭐 이런 예. 문제라던가 그러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그게 사실 우리나라의 어떤 국익과 굉장히 직결되는 중요한 정책적인 결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실에 근거한 판단을 내려야 되는 거고 근데 물론 100% 객관적이란 100% 객관적인 팩트라는 건 없는 거죠. 다 구성되는 거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뭔가 좀 입증 가능한 자료들에 기반해서 네. 이 전쟁에 대해서 이제 조금이라도 좀 더 객관적으로 균형적으로 알고 그 기반 위에서 어떤 정책적인 판단들이 내려져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네. 네. 자, 그렇군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게 북핵과 연결되는 중요한 이슈. 네. 왜 연결이 되죠? 그게? 북핵 문제요? 네. 이제 사실은 지금 아까 이제 신냉전 그런 얘기 이제 많이 했잖아요. 예. 근데 제가 아까 제 지도 보여드린 것처럼 네. 세계는 그렇게 전쟁 찬성판대로 쫙 일사불란하게 양분돼 있지 않는 거 확인하셨죠. 네. 오히려 회색지대가 훨씬 많죠. 넘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전쟁 규탄하지만 그래도 이제 실제에 있어서는 자기 국익과 여러 가지를 네. 좋아하면서 되게 유연하게 입장들을 이제 하고 있는데 유독 이 한반도를 둘러싸고는 지금 북중러 한미일의 신냉전 구도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게 이런 냉전적인 구도가 다시 재현이 네. 되는 게 정말 세계적인 추세고 이게 시대적인 어쩔 수 없는 흐름이라면 어쩔 수 없겠지만 지금 세계의 현실이 그렇지가 않잖아요. 신냉전 아닌데. 예, 근데 왜 굳이 우리가 이래야 되나라고 할 때 이제 어떤 분들은 우리는 북한이라는 특수한 사정이 있잖아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 확실히 줄을 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근데 그거는 달리 해석을 하면요, 오히려 북핵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북핵 문제에 그러니까 북한의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중국이나 러시아에 대한 전략적 모호함이 필요하다는. 어떤 레버리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여전히 갖고 있어야 될 필요를 오히려 얘기를 하는 거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막 너무 격변하면서 세계의 어떤 구조가 만들어질 때 우리가 좀 현명하게 잘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알겠습니다. 싶네요. 따로 제가 정리 안 드려도 되겠네요. 서울대학교 이문영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